무역업무 제도 볼까요? 수출 관련 계약서, 그러니까 근거서류죠. 내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근거서류, 신용장이나 계약서 혹은 무역금융처럼 똑같이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다 해당이 돼요. 이것도 그 기업이 무역업무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인수기관에서 인수업무를 뭐 중개기관을 통해서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무역업무 인수하고 할인행위가 거래 왜곡하는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인이 뭐예요? 디스카운트잖아요. 그죠? 90일짜리 무역업무를 발행해가지고 자기 거래 왜곡하는 행위에 제시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인수하고 할인해가지고 90일치 선이자 떼고요. 그 대금을 어음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0일이 경과하면 수출 대금으로 무역업무 대출 대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수출한 어음 매입 대금 혹은 뭐 송금 방식이라면 입금 대금으로 결제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무역금융제도가 주가 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여신이 무역금융이 주가 되면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에는 무역금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5가지인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금융인데 그 제도가 여신 지원 제도가 주가 되면서 이 제도가 거의 지금은 사라졌어요. 제가 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제가 무역업무를 발행한 기업을 언제 봤냐면 10수년 전에 그 대기업이죠. 어느 기업에서 무역업무를 발행을 한 경우를 제가 은행 근무하면서 한 번 딱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여신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무역업무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수출기업이 인수기관, 결국 뭐겠어요 이게? 외국한 은행이죠. 약정에 의해서 수출계약서, 뭐 신용장, 뭐 계약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등을 근거로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구매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전, 똑같잖아요. 무역금융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그거를 무역금융으로 지원 안 받고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할인을 받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무역어음 제도다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역어음은요, 이게 일람불, 즉시지급 조건에 일람불 어음을 발행하면 안 돼요. 수출기업이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람출급 조건에 어음을 발행하면 안 되죠.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외국하는 자금 지원을 받고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지 갚을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역어음 여기서 별표 하나 먼저 이거. 무역어음은요 일람 출급 조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무조건 90일짜리 120일짜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일 동안 자금 지원해주면은요 이거 어음 할인해주면 내가 90일 동안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돈 벌어 올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역어음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팩트. 기한부 어음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요. 무역어음 인수. 예. 인수기관이 어음 지급기일에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수출기업 등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여신행위. 예. 이 은행이 결국은 할인까지 대부분 다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요. 무역어음도 여기 체크. 무역금융과 마찬가지로 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이 뭐냐? 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를 받은 신용장 기준 건별로 발행하는 이러한 서류를 수출근거서를 받은 업체는 되고 무역금융처럼 실적을 기준으로 나 작년에 수출 이만큼 했는데 나 무역어음 발행할 때 그 자금 좀 지원해줘. 올해도 수출할 거거든요. 작년에 수출 실적을 믿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두 번째 팩트. 세 번째는요. 그러면 무역어음 인수 대상기업, 무역어음을 발행한 인수를 외국환원을 통해서 인수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기업이 뭐냐? 이 세 번째입니다.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익자, 이게 결국 누구겠어요? 수출상이잖아요. 또 수출계약서, DPDA, 수출자, 당연한 얘기고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서의 공급자, 당연한 얘기고요. 또 내국 신용장상의 수혜자, 이것도 무역금융과 동일해요. 무역금융제도에서 뭐였습니까? 내가 수출 안 해도 내가 수출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죠?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 돼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팩트 두 번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도 이 실적으로 무역금 인수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요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 썼고요. 이게 세 번째 팩트. 자, 무역어음은요, 똑같아요. 무역어음 제도에서도 지원 가능한 금액은 뭡니까? 제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출 근거 서류 금액의 본선 인도 조건 FOB 가격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무역원 발행 원화로 하기 때문에 인수 당일에 전신한 매입률로 환산한 원화 금액 범위이래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발행 금액은요. 아까 무역금융 여러분, 무역금융 제도에서 생산자금 포괄금융 지원할 때 나중에 원화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을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무역금도 똑같아요. 10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랍니다. 그래서 무역금도 10만 원 단위를 최저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장 금액이 만약에 거액이라면 분할 발행도 가능하다. 요게 아마 무역어음 쪽에서는 뭐 출제를 한다면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어음 지급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요. 할인은요, 인수기간이 인수한 어음을 이제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동일한 외국환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제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매출은요, 할인 어음을 또 시장에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보셔야 되고요. 요거 여기에 수출 그리고 무역어음은 조건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예, 유저스 기하 환불해야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무역어음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외화대출을 볼 텐데, 외화대출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크. 환율 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외화로 표시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크나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주기업 입장에서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자, 이 개념은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이거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거든요. 외화표시대출금. 예전에 그 N표시, N화대출 유행했었는데 그게 환율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원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자체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에 의한 차관자금 대출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외화대출 쪽에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볼 게 뭘까? 몇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자, 비거주자는 일단 제가 빼고요. 거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 제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금 용도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무슨 목적? 실수요 목적 자금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 이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요 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차주가 재화 및 용역의 대가 등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함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뭐 공급자라든지 내가 뭐 수입을 했다 이거죠. 수입 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용역을 제공받았어요. 용역 대금을 직접 해외로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품 수입 대금이라든지 용역 수입 대금의 대가 등 이런 것들 내가 직접 해외로 지급을 해야 되는 자금에 한한다. 이것을 실수요 자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국내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자가 직접 수입을 안 하고요. 중개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중개업체한테 물건을 국내에서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개업체가 그 대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은 두 번째 팩트가 이겁니다. 이거는요. 이거 수입 중개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요. 실수요 자금 용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직접 물품 수입 대금 혹은 용역 대가 등을 직접 해외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실수요 조건으로 본다. 이 자금이 외화대출 지원 대상의 일부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 용도를 어떻게 세분할 것이냐? 물품 수입 대금, 용역 대금, 해외 직접 투자 자금, 혹은 해외 차입금 상환 자금 이런 것들을 실수요 자금이라고 본다. 이게 두 번째 팩트. 해당되는 건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수입대금, 용역대금, 해외 직접 투자자금. 내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다 이거죠.
해외에 있는 기업에 이거 해외 직접 투자거든요. 내가 직접 법인을 차리든가 아니면 10% 이상 지분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차입받은 돈이 있는데 상환 자금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해외 실수요 자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외적으로 수출 기업이 환해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 등 통합옵션 결제 자금도 포함을 시켜줘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중소제조업체에 이거는 실수요 자금이 아닌데요. 국내 시설 자금인데 외화가 필요한 경우, 외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요것도 외화 대출 또 어디야? 지원 대상 자금 용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화대출,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요거, 그리고 요거는 수입 중개업체를 통한 자금, 내가 직접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외화대출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두 번째. 외화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제가 아까 뭐라 했는지 제일 큰 게 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외화대출이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 제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원화로 환산한 외화대출 원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리스크죠. 또 만약에 외화대출 받았는데 이게 변동금리 상품이었다. 국제시장의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다시 뭐가 올라가겠어요? 금리 변동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외화대출 리스크에서. 이렇게 되면은 업체의 손익계산서상 외환차 손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수익구조가 악화돼요. 그리고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력도 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가 왜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 환율이 상승을 해가지고 원화환산 외화대출 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차주기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재무상태표 원화를 작성하잖아요. 환산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체에 뭐가 들어가요? 부채 비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은 외환거래 관련해서 평가 손실이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외화대출을 융자 취급했던 은행에서 만약에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코스가, 조달 비용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가 만기 상환 시점에 상환을 안 하고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의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산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차주기업은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대출을 실수요자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로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화대출을 아주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외화대출 제도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